차가운 겨울 새벽, 조선의 어느 양반대가 뒤편 헛간에서 한 사내가 눈을 뜹니다. 그는 낡은 집단을 들어올려 그 아래 숨겨둔 쌀 한 움큼을 꺼냅니다. 그것이 그가 오늘 이 집을 떠나기 위해 몇 달째 조금씩 모아온 전부입니다. 사내의 이름은 곱덕, 나이는 16살입니다. 그는 이 집에서 태어났고 이 집에서 자랐으며 이 집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이 집 주인 사이에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은 사람이었고 곱덕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도망칩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18살의 노비 곱덕은 도망친 뒤 무려 90년 동안 단 한 번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곱덕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찬란한 조선 문화의 뒤편에서 이름도 성도 없이 살다 사라진 수백만 명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인구의 절반이 재산으로 분류되던 나라에서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구조가 어떻게 단 한 번도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유지됐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숫자를 머릿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40%입니다. 조선 전성기 인구를 약 1000만 명으로 치산할 때 이 중 400만 명이 노비였다는 것이 현재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추정입니다. 10명 중 4명이 재산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어떤 역사 기록에는 조선 전기 어느 시기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노비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위대한 성군으로 배운 세종대왕의 시대, 성리학의 꽃이 피었다던 그 시대에 이 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남의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직면해야 할 조선의 맨얼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조선의 노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착취 시스템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노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노비와 개인 양반에게 소속된 사노비입니다. 공노비는 왕실과 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사노비는 양반가의 일꾼이자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 안에서도 다시 나뉩니다. 노비 중에 주인집에서 함께 살면서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입역노비가 있고 따로 살면서 1년에 정해진 물품이나 돈을 바치는 납공노비가 있었습니다. 납공노비는 주인과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그나마 납공노비는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공노비라고 해도 그 사람과 그 자식은 영원히 특정 양반 가문의 재산이었습니다. 멀리 살아도 재산이고 가까이 살아도 재산이었습니다. 장소가 달라졌을 뿐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이제 이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엔진을 설명해야 할 차례입니다. 바로 일천즉천이라는 법칙입니다. 일천즉천. 한자로 하나가 천하면 곧 천하다는 뜻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노비이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이 제도의 핵심 엔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양반이고 어머니가 노비이면 그 아이는 노비입니다. 어머니가 양인이고 아버지가 노비이면 그 아이도 노비입니다. 단 한 방울의 노비 피가 섞이면 그 아이는 평생 노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논리가 얼마나 잔인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그 아이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성실하고 선하게 자라도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한 부모 중 한 명이 노비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아이는 평생 누군가의 재산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논리가 정착된 것이 1485년 성종 때 편찬된 경국대전에서 법으로 명문화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법으로 이 착취 구조를 공식화하고 보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천즉천이 얼마나 빠르게 노비를 늘리는지를 계산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노비와 노비가 결혼하면 자식은 당연히 노비입니다. 그런데 노비와 양인이 결혼해도 자식이 노비가 됩니다. 이 말은 양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노비가 양인과 결혼하도록 유도하면 유도할수록 노비 숫자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노비 2명이 결혼하면 자식 2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노비 1명이 양인과 결혼하면 자식이 전부 노비가 되니 적은 투자로 더 많은 노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가축처럼 번식시켜 재산을 불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활용한 역사적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학자 중 한 명인 퇴계 이황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범금과 범운 등을 불러다가 믿을 만한 양인 중에 부모가 있는 자를 골라 시집을 보내고 죽동에 와서 살게 한다면 더욱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여성 노비들을 양인 남성과 결혼시키면 그 자식들이 노비가 되어 자신의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황이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리학 최고의 대가, 동방의 성인이라 불리던 퇴계 이황이 노비 숫자를 늘리기 위해 여성 노비들의 혼인을 이용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퇴계 이황이 보유한 노비는 367명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은 119명의 노비를 보유했습니다. 우리가 집회에서 매일 보는 그 얼굴들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당시 조선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도덕적 인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 안에서는 수백 명의 인간을 재산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무런 도덕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조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도덕 감각 자체를 마비시킨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노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비는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사고 팔고, 증여하고, 상속하고, 담보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15살에서 50살 사이의 노비 한 명의 가격은 쌀 20석 또는 면포 40필 정도였습니다. 당시 말 한 마리 가격이 면포 30필에서 40필 정도였으니 노비는 말과 거의 같은 값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축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됐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성인보다 쌌고 나이든 노비는 값이 더 내려갔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와 나이든 여성이 합쳐서 65냥에 팔렸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노비는 성 없이 이름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곱덕, 갑덕, 순절, 연월과 같은 이름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성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 사회에서 성은 가문과 혈통을 의미했습니다. 성이 없다는 것은 존재로서의 계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문이 없고 뿌리가 없고 역사가 없는 존재로 규정됐습니다. 그것이 노비를 인간이 아닌 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심리적 장치였습니다. 노비는 주인의 허락 없이는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해도 자식이 노비가 되기 때문에 결혼 자체가 새로운 사슬이 될 뿐이었습니다.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 자식이 또 노비로 태어난다는 슬픔이었습니다. 여성 노비는 남성 노비보다 더 깊은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주인이나 주인집 남성에 의해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그렇게 낳은 자식도 노비가 됐습니다. 조모법에 의해 어머니의 신분이 자식에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아이를 낳아도 노비였고 그 아이도 노비였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여성 노비는 노동력과 생산력과 성을 동시에 착취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비들은 이 구조에 완전히 굴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도망이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 최고의 재상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명회가 조선 왕조실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사 노비 중에 도망 중인 자가 10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100만 명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 사이였는데 그중 100만 명이 도망 중인 노비였다는 것입니다. 10명 중 1명이 도망자였습니다. 이것은 억압에 대한 자연스러운 저항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 도망 노비들을 추적하는 것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장예원이라는 기관입니다.
장예원은 공사 노비의 문서를 관리하고 노비 소송을 전담하던 관청이었습니다. 국가사법기관인 형조 아래에 설치됐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잡아 돌려보내는 일을 국가가 공식 사법 업무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도망자를 잡는 것을 추노라고 불렀습니다. 추노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일을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흥미진진하게 본 추노의 실상은 사실 인간이 인간을 소처럼 잡아 끌고 오는 야만의 현장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노비 곱덕은 18살에 도망친 뒤 90년간 잡히지 않았습니다. 2203년에 발견된 고문서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곱덕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문서에는 1713년에 도망을 쳤다는 기록이 있고 그 이후 90년이 지난 뒤에도 주인 집안에서 곱덕을 찾는 기록이 계속 이어집니다. 인간의 집요한 추적과 그 추적을 90년 동안 따돌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서는 노비 제도의 잔혹함과 동시에 그 잔혹함 앞에서도 살아남으려 한 인간의 의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 구조가 500년 동안 유지됐을까요? 단순히 당시 사람들이 나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구조에는 매우 정교한 유지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이익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노비는 양반의 토지를 경작하는 핵심 노동력이었습니다. 고려 후기 원나라를 통해 선진 농법이 도입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높아졌고 대규모 토지를 가진 양반들에게는 이 토지를 경작할 노동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퇴계 이황이 자녀들에게 남긴 농토가 약 36만 평이었습니다. 이 방대한 땅을 경작하려면 수백 명의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노비가 없으면 이 땅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양반들에게 노비는 단순히 편한 생활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경제적 기반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더 충격적인데 노비에 대한 병역과 세금 면제입니다. 노비는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병역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국가 재정의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노비가 늘어날수록 세금을 낼 양인이 줄어들고 군대에 갈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가 재정이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종종 노비 수를 줄이려고 시도했습니다. 태종은 아버지가 양인이면 그 자식을 양인으로 인정하는 종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됐다면 노비 수가 크게 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양반 관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성 노비들이 마음대로 양인 남성에게 시집을 가서 이윤을 어지럽힌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이 법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종부법은 태종이 만든 지 18년 만에 세종 때 폐지됩니다. 우리가 선군으로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 노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물론 세종이 노비 제도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당시 양반 관료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종의 치세에 노비 제도가 더 공고해졌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와 연결됩니다. 바로 양반 관료들이 노비 제도를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지만 실제 행정은 양반 관료들이 담당했습니다. 이 양반 관료들이 노비의 최대 소유자였습니다. 왕이 노비를 줄이려는 정책을 펴려고 할 때마다 이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의 수혜자였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의 수혜자였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노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이념적 정당화입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나라였고 성리학은 사회적 위계 질서를 자연의 이치로 설명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있듯 위와 아래가 있고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노비 제도는 이 성리학적 세계관 안에서 자연스러운 질서로 정당화됐습니다. 신분은 타고나는 것이고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이념이 피착취자인 노비들에게도 어느 정도 내면화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 믿으면 저항할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물론 수많은 노비들이 도망치고 저항했지만 이 이념적 굴레가 제도적 억압과 함께 작동했을 때 500년의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사법 시스템의 완전한 포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혜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노비 도망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있었고, 노비 소송을 전담하는 법원이 있었으며, 노비 문서를 관리하는 행정체계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사법과 행정이 이 착취 구조를 유지하는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노비가 주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받기가 극히 어려웠습니다. 노비는 주인을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노비가 주인에게 불복하면 처벌받았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노비는 구조적으로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이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계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임진왜란이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조선의 사회 구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쟁 중에 노비 문서들이 불타 없어졌고, 많은 노비들이 전쟁의 혼란 속에서 신분을 숨기고 달아났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노비들이 신분을 인정받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국가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조선 정부는 돈을 받고 양인 신분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납속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노비들이 신분을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부유한 일부 노비들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영조시대의 존모법 확정입니다. 1731년에 영조가 존모법을 영구히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식도 양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양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아버지가 노비라도 양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법으로 노비 수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균열은 1801년 순조 때 공노비 해방입니다. 순조 원년에 6만 6천 명이 넘는 공노비가 해방됐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해방이었지만 이것은 국가소속 노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적으로 양반이 소유한 사노비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노비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5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난 뒤에야 법적으로 이 제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의 노비를 노예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두고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대의 제임스 팔레 교수는 인구의 30%가 노예라는 점에서 조선은 노예제 사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노비가 양인과 결혼할 수 있었다는 점, 멀리 떨어져 살며 정해진 물품만 바치는 납공 노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흑인 노예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권리가 있었을까요?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있었을까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유할 권리가 있었을까요? 법적으로 자기 자신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자식을 자기 자신의 자식으로 기를 권리가 있었을까요? 자식도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이 노예가 아니라면 무엇이 노예입니까? 이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조선 노비가 미국 노예보다 나았냐 나쁘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 노비는 조선 노비로서 충분히 비극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노예제와 비교해서 덜 나쁘다고 위안 삼는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역사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생각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조선을 문화적 황금기로 기억합니다. 훈민정음, 측위, 추국이, 거북선, 서운이하게 꽃이 핀 나라.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화적 성취의 상당 부분이 누구의 노동 위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우리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던 집현전 흑자들의 점심을 차려주고 그들의 옷을 빨아주고 그들의 집을 청소하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거북선을 만들던 장인들의 땅을 경작하고 군량미를 나르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름 없이 성 없이 살다간 그 수백만 명의 이야기가 우리 역사 서술에서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500년간 유지됐다는 것. 이것이 단지 과거의 문제일까요? 구조적 착취가 오래 지속되면
그 구조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의 흔적은 제도가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남습니다. 1894년에 노비 제도가 폐지됐지만 갑자기 수백만 명이 동등한 기회를 가진 시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노비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토지도 없었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 인맥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반면 수백 년 동안 노비의 노동력을 착취해 쌓아온 양반 가문들은 막대한 토지와 자본과 교육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도는 폐지됐지만 구조 안에 쌓인 불평등은 폐지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졌습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이 불편한 연결고리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찬란한 문화의 뒤편에서 이름 없이 살다 간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구조가 왜 그렇게 오래 지속됐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역사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